저는 박희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해도 성철이를 업고 동네를 산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특별히 요리했어요. 꼭 오세요. 성철이의 전화를 받은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한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요. 결국 며느리가 결혼식 때 선물해준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며느리가 좋아할까?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새버린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나 봅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그는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꼿꼿이 걸었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성철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방에 있어요. 어머니, 저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철이가 차를 가져왔고 그때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며느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성철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열심히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앉자 성철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식들을 보니 제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운 낙지볶음, 마늘이 잔뜩 들어간 쭈꾸미, 양념이 강한 갈비찜, 모두 성철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성철이가 모를 리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철아, 이 음식들 너가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제 말에 성철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자신 있는 요리들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입부터 맵고 짠 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제 앞에 물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제 물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컵이 없네. 제 말에 성철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성철이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컵은 제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컵을 바라보니 성철이가 평소에 쓰던 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습니다. 성철이는 미안한 듯 다른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컵은 평소에 사용하던 예쁜 컵이 아닌 오래된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저는 그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아이들 학교 이야기. 그들의 대화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겨우 밥 몇 숟가락을 뜨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운맛에 입안이 얼얼했고 짠 음식에 갈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성철이가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많이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사실 입에 맞지 않아 먹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철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며느리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려나 싶어 덩달아 일어나려는데 며느리의 말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뭐? 지금? 성철이가 놀란 듯 물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철이도 갑자기 무언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나도 동창회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성철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려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 마저 하시고 가세요. 성철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다면 왜 저를 부른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약속인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며 문득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성철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결국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성철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빠서 라는 핑계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복지관에 자주 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집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성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글쎄, 시간 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성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람도 일이 있어서.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지. 서둘러 성철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성철이는 이미 떠난 뒤였고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곧 나가봐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밥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저는 성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근처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셋째 날 작은 손주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지만 아이가 계속 울어서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넷째 날 탈진으로 저도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이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5째 날 드디어 성철이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마디는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좀 치우시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청소할 겨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특별한 치즈는 왜 다 드신 거예요? 그거 비싼 거였다고요. 성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서 조금씩 줬을 뿐인데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어. 겨우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철이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저를 본 채 만 채 지나쳐 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성철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요. 식탁에 앉아 늘 그렇듯 혼자 아침을 먹으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서운함,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밥을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성철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성철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성철아,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 네? 아,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잠깐만 들어주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철이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철아,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구나. 너의 삶에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너희 가족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성철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부부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에 집중하렴.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참을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저 내가 깨달은 거지.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철이가 다시 걸어올 것 같아 전화기에 전원을 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성철이의 어릴 적 사진과 물건들도 모두 상자에 넣어 다락방에 올려두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희숙 씨, 우리 내일 태권도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한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성철이에게 연락이 올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하자.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푸짐한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해먹던 꽃게찜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놀라 문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성철이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희숙 씨, 내일 무료 건강검진 한다는데 같이 가요. 아, 네. 좋아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길에서 손주 같은 아이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삶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노인정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성철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결심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희숙 씨,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요즘 노인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이 많다더라고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득 성철이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고 다짐했으니까요. 여행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옛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성철이의 어릴 적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의 사진. 한동안 앨범을 넘기다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앨범을 덮고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아픔도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5일간의 여행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함께 간 노인정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고 떠드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날 숙소 앞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한 집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보금자리구나.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오랜만에 집 전화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철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연락 좀 주세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을 다시 껐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긴 했지만 이것이 저와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희수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갔습니다. 늘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를 과감히 잘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희숙 씨 젊어 보이네요. 미용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을 때 친구들은 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희수가 무슨 일 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그냥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노인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들었습니다. 서예, 요가, 영어회화.
못 해본 것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성철이와 손주들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나를 위한 거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복지관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희수가 우리 봉사활동 한번 해볼까? 요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요. 한 어르신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고아원, 유기동물 보호소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카페야? 할 수 있어. 우리도 아직 젊어. 서로를 격려하며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니 특이하네요.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문득 성철이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카페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말을 멈췄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성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성철이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철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나왔습니다. 희수가 무슨 일이야? 어머, 이분이 아들이구나. 성철이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앉아볼래? 커피 한 잔 대접할게. 성철이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성철이에게 직접 만든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찾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잘 지내고 있어. 보다시피 성철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을 운영하실 줄은. 그래, 나도 놀랐단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철아, 난 지금 이대로 좋아.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나에게도 내 삶이 필요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저 나를 찾은 거지. 성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난 내 삶을 살고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가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남이 되는 건 아니야. 성철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을 때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성철이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한번 왔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등산을 시작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철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손주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시간 날 때 보자. 성철이와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저는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박희숙 씨,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물론 가끔은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할 때도 있고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서가 아닌 한 인간 박희숙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실입니다. 올해 69살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전원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아들 주혁이와 딸 주희를 키웠어요. 애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나니 남편과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 꿈의 중심에는 항상 전원주택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고 넓은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 그 모든 게 너무 부러웠어요.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우리 부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여보. 우리도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흔쾌히 동의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돈을 털어 경기도에 120평 대지에 30평짜리 전원주택을 샀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사 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 믿었죠. 집을 고르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보고 우리의 꿈에 가장 잘 맞는 집을 찾았죠. 푸른 잔디밭이 있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논밭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남편과 저는 동시에 바로 여기야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필요 없었던 물건들을 하나둘 장만하기 시작했죠. 정원용 테이블과 의자, 잔디 깎는 기계, 텃밭용 호미와 괭이. 하나하나 사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했어요. 주혁이와 주희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애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도시 생활에 익숙하신데. 하고 물었죠. 하지만 우리의 결심을 듣고는 축하해 주었어요. 부모님 인생의 이막을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이사 날 40년 넘게 살았던 서울 집을 떠나며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꿈 같은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온 첫날,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도시에서는 항상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여기서는 새소리가 자명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쾌하고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푸른 잔디와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겼어요. 도시에서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만 보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죠. 길가에 핀 들꽃도 보고 가끔 토끼나 다람쥐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텃밭 가꾸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웃 할머니께 여러 가지를 배웠죠. 상추, 가지, 오이. 차근차근 심어 나갔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뿌듯했답니다. 주말이면 주혁이와 주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애들이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자주 열었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옆집 김할머니는 심심하면 놀러 오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실 씨, 이리 와봐요. 오늘은 상추 모종 심는 법을 알려줄게. 네, 김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고. 와, 할머니 밭은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그냥 정성이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와. 식물들한테 인사하고 물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잘 자라 있더라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구덩이를 파요. 너무 깊지 않게 이 정도로.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이제 모종을 넣고 흙을 덮어주면 돼. 휴,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야. 그리고 뿌듯함은 말로 못해. 직접 기른 채소로 밥 먹을 때 그 맛이란. 벌써부터 기대돼요, 할머니. 영실 씨, 텃밭일은 급하면 안 돼.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성껏 돌볼게요. 그래요. 다 자란 상추로 쌈 싸 먹을 때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뭐려? 나도 누군가에게 배웠는 걸.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앞으로도 많이 여쭤볼게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요. 서로 나누며 사는 게 시골 사는 재미지. 도시에선 옆집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이웃과 정을 나누니 좋네요. 그래, 영실 씨.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보며 지내요.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할머니처럼 될게요. 그럼요. 영실 씨라면 금방 텃밭 전문가 될 거예요. 다음엔 토마토도 심어볼까? 토마토는 좀 까다롭지만 재미있어요.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이 할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많으셔서 텃밭 관리하는 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봄에는 꽃구경 나들이, 여름에는 마을 잔치, 가을에는 추수감사제, 겨울에는 김장 담그기. 매 계절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들이 있었죠. 한 번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도시에서는 별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나 좋았죠. 도시의 복잡함과 바쁨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생활 뒤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전원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나, 큰일 났네. 119에 전화해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당장 불러야 해요. 여보세요? 119죠? 제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주소는 경기도. 네, 30분이나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여보, 119가 30분 뒤에 온대요. 조금만 참아요. 영실아. 나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당신 당뇨 있잖아요. 혹시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여보, 제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옆집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까? 그래,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의사 출신이잖아. 여보세요? 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대요.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보, 이 할아버지가 금방 오신대요.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영실 씨,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증상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요. 혹시 오늘 식사는 제때 하셨나요? 점심을 거르고 저녁도 조금. 아, 그렇군요. 저혈당 증상 같습니다. 일단 단 음료수 좀 드셔보세요. 네, 금방 가져올게요. 이걸 마시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119는 꼭 타고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할아버지.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에 떨었답니다. 그 일 이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없다 보니 매번 서울까지 나가야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야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병원 문제 외에도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큰 마트까지 차로 40분은 걸렸거든요. 한 번 장을 보러 가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갔어요. 게다가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한 번 놓치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어요. 택시를 부르려 해도 오는데 30분은 걸렸고 요금도 만만치 않았죠. 집 관리도 큰 문제였어요. 봄에는 꽃과 나무를 가꾸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한 번은 폭설이 내려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설차가 오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요. 그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료품도 떨어져 가는데 불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모기와 벌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이 워낙 세서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정전이 되어서
촛불 켜고 몇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죠. 그때 도시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빗물이 새는 문제도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올랐죠. 배수 시설을 정비했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노심초사하게 됐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많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할 때는 정말 큰 돈이 들었어요. 지붕 수리, 정원 관리, 벌레 퇴치, 이런저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더 버거워졌어요. 남편도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전원 생활의 낭만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게 적응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희망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3년 차, 우리 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적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교류의 부족이었어요. 도시에 살 때는 수시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죠. 처음에는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축하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옛 앨범을 보며 울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도시에 살 때는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을 자주 갔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곳이 근처에 없었죠.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을 보러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도시에 살 때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근처 읍내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폐강되고 말았죠.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주혁이와 주희가 처음에는 자주 왔다가 점점 발길이 뜸해졌거든요. 애들도 바쁘고 멀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큰 손주 생일 파티에 못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위험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주 은우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어째서 안 오셨어요? 미안해. 은우야,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오셔서 너무 슬퍼요. 우리도 정말 가고 싶었단다. 은우 얼굴 보고 싶어. 한 달이 났었지. 정말요? 그럼 내일은 와주실 거예요? 내일도 눈이 많이 온대. 길이 위험해서. 할머니, 너무해요. 제 생일인데. 은우야, 미안해. 할머니 마음도 너무 아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동회 때도 안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은우야,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도 은우 보고 싶어. 다음에 꼭 보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마. 다음엔 꼭 갈게. 정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언제 거짓말했니?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 은우야, 오늘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케이크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 다음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케이크 가져갈게. 와,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은우야, 이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은우 사랑해. 즐거운 생일 보내. 그때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빠져 교류가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거의 이웃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텃밭 가꾸기나 목공 같은 취미를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TV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가끔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갈까? 라고 물으면 에이, 이제 와서 어딜 가?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우리 둘 다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실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좀 보자. 뭐? 전원주택. 멀리 사는구나. 못 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원주택에 산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폭설이 내린 후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당뇨가 있던 남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거였죠. 눈이 많이 쌓여서 구급차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옆집 이 할아버지가 눈길을 뚫고 와서 도와주셔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서로 인정했죠. 건강, 편의성, 가족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견뎌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전원 생활이 우리의 꿈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텃밭에서 처음 수확한 상추를 먹었던 날, 손주들과 마당에서 물놀이했던 날, 이웃들과 김장했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아들 주혁이와 딸 주희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어요. 주여가 주희야. 오늘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네? 무슨 결정이요? 우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단다. 네? 정말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큰 일은 아니고 그저 나이가 들수록 여기 사는 게 힘들어.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적응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아버지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저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나이엔 좀.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걱정돼요.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이해해요, 어머니. 저희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 우리도 알아. 너희가 걱정하는 거. 그럼 어디로 이사 가실 건데요? 아직 정확히는 못 정했어. 하지만 너희 가까이 살고 싶어.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꾸나.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딸.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전원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생각이야. 벌써 부동산에 내놨어. 그렇구나. 섭섭하진 않으세요? 조금은 그렇지. 하지만 이게 우리한텐 더 좋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맞다. 이제 와서 보니 건강이 최고더구나.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사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전원주택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몇 달 후에 좋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집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보러 오신 분께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죠. 그분도 고맙다며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할머니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잘 생각했어요.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웃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후회는 없어. 이제 새로운 꿈을 꾸자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꿈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꿈을 이루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어요. 전원주택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답니다. 결국 우리는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주혁이네 집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 왔죠.
처음엔 넓은 마당을 잃은 게 아쉽기도 했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에 금세 적응해 갔어요. 아파트 생활은 전원주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마트, 병원, 은행 등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편리함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세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특히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 전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만나는 또래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영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반가워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저도 2년 전에 이사 왔는데 정말 살기 좋아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걱정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여기 주민분들 다들 친절하셔서 잘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여기 좋은 병원 있나요? 네, 단지 바로 앞에 큰 병원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정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는데 혹시 여기 문화센터 같은 곳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훌륭한 문화센터가 있어요. 정말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요가, 수채화, 서예,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와,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요가요? 저도 항상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다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데. 좋아요. 같이 다니면 더 재미있겠네요.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아,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오늘 저녁에 주민회에서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꼭 참석할게요. 좋아요. 7시에 1층 커뮤니티 센터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아, 그리고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네, 아침 산책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아침마다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실래요? 정말 좋죠. 몇 시에 만나나요? 아침 7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환영회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저도 기대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봐요. 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덕분에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많아졌어요. 근처에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이제는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게 됐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주혁이와 주희가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전원주택 생활의 장점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넓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래서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상추랑 고추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작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남편도 요즘 부쩍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회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더라고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하고 온대요.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전원주택에 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퀼트도 배우고 있죠.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워요. 가끔 전원주택에 살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기도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우리 부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도 배웠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전원주택에서의 3년은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나이엔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여러분, 꿈을 좇는 건 좋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꼭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편의성,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손주들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도 안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바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